일단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녹색 건축물 정과정 평가 LCA 프로그램 교육을 녹색 주최하게 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서윤경 연구원입니다. LCA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은 아시고 하시겠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도 아직은 많으시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은 다들 이제 건축물 관계자거나 녹색 건축에 많이 아시는 분들이 다 참석하셨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명단에서도 거의 관계자분들인 걸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발표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 좀 많이 떨던데 발표가 좀 허술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광고에도 이제 탄소 저감 관계해서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서 거의 사막화되고 자연 발생적인 화재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인류의 피해가 많이 올 거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광고도 많고 좋은 습관이 결국은 탄소를 저감할 수 있다 이런 광고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건축물에도 좋은 습관을 가지고 그다음에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건축물에도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 건축물 지금 일반적으로 건축되어지고 있는 건축물이 소비하는 에너지 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자원 소비의 40%를 차지하고 탄소 배출의 50% 가까이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폐기물 배출도 20%에서 50%까지 차지하고 많은 건설자재, 기계설비, 조경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 녹색건축 인증에서 친환경 평가를 진행해서 이러한 에너지 소비나 자원 소비, CO2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저희 녹색건축 인증이고 그 안에 정과정 평가 항목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 곁의 기후 변화.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북극곰은 빨간 목도리 두르고 코카콜라 마시는 통통하고 예쁜 북극곰을 상당히 좋아했는데 사실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다큐나 이런 데서 많이 소개돼서 진부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렇게 앙상한 북극곰을 보는 거는 사실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사실 지금 요 옆에는 이제 올 여름에 저희 이제 서울에 폭우가 쏟아져서 홍수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생했었던 그런 장면들인데 이 홍수나 화재가 계속 발생된다면은 결국 우리가 살 곳도 북극곰이 살 곳이 저렇게 줄어들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것처럼 인류에게도 똑같은 재앙이 닥치는데 시간에 차만 있을 뿐이지 결국은 똑같은 결과가 초래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탄소 저감을 위해서 국제 협약도 많이 하고 각국에서는 탄소 저감을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제로 탄소화를 진행하겠다라고 10년 후, 20년 후 비전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가지고 2050년이 되면 탄소 제로에 도입하겠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기업체에서는 ESG 경영이라고 해서 환경 사회 지배 구조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펴는 걸 지금 기업 가치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이 이제 기업 운영에 화두가 되어서 이렇게 되는 일은 사실은 상당히 드문 일이기도 한데 그만큼 환경 이슈가 중요해진 거고 처음에 ESG 경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 같은 경우도 이 너무 구호에만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더 큰 스텝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였습니다. 오늘 저희 참석자 명단에 대기업 분들도 지금 참석을 하셨던데 혹시 삼성물산이나 포스코 참석하신 분 어디 계실까요? 네.
아마 그 녹색 건축 인증이나 뭐 인증에서 LCA 평가 이런 부분하고 상관없이 아마 참석해 주신 부분들도 아마 이 ESG 경영의 일환으로 아마 그 기업에서 어떻게 LCA 평가를 접목하실까 하는 그 포인트를 아시려고 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 맞으실까요? 아, 네. 이렇게 이제 탄소 중립이 이슈화되고 그다음에 탄소 저감에 대한 목표가 뚜렷해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에 이제 방법 논의 좀 더 디테일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물 정가적 평가는 자재의 생산부터 그다음에 시공, 그다음에 사용 유지 관리, 그다음에 재활용 폐기물,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재활용, 이거의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녹색 건축 인증이 대표적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의 리드, 그다음에 영국의 브리암을 많이 따라서 지금 저희는 GC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리드나 브리암에서 이제 건축물 정가적 평가 항목을 보시면은 평가 점수가 한 4점, 그다음에 브리암은 7점 정도 배점이 상당한데 우리나라의 녹색 건축 인증인 GC들 같은 경우에는 또 혁신적인 평가의 별개 항목으로 2점 정도만 배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가치를 좀 더 두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정가적 평가를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유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GCD에서의 건축물 정가적 평가를 보시면은 녹색 건축 인증이 2002년에 공동주택을 처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2021년 상당한 거의 그래프가 보시면은 수직 상승하는 형태로 녹색 건축 인증 건수가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동주택이나 그 다음에 관공서 의무 대상 건축물로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교육시설부터 했고 지금도 이제 의무 대상 건축물이 많은 인증을 받고 있지만 이제는 일반 건축물,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짓는 큰 사업들, 그다음에 병원들, 그다음에 서울이나 경기도, 그다음에 지방의 이제 조례에 의해 가지고 녹색 건축물 인증이 민간으로도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가적 평가 항목도 저희가 2007년부터 이제 인증이 시작되었고요. 처음에 건수가 한 7개인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한 800건이 넘어가는 100배 수준의 지금 건축물 정가적 평가가 일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 녹색 건축 인증이 이루어지는 거에 비하면은 잠깐만요. 녹색 건축에 비해서는 아직 정가적 평가 숫자는 아주 미비하다고 보고, 하지만 이제 내년이나 후년부터 이제 정가적 평가가 전체 건축물에 적용되도록 하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급속도로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물 정가적 평가 프로그램의 활용도도 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건축물 정가적 평가하실 때 보시면은 이제 평가 개수나 이런 데이터,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국가 데이터베이스 개수가 많이 작아서 나중에 평가 개수 작업하실 때에 대한 참고 내용을 따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저 건축물 정가적 평가를 할 때 평가 개수, 없는 평가 개수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축물 정가적 평가에 대한 현재와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지시드 내에서 정가적 평가는 환경성 기준이 없이 그냥 단순히 정가적 평가만 되고 제3자 검증만 이루어지면 일단 2점의 가점을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이 정가적 평가를 해서 좋은 건축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는 일단 없다는 상태입니다. 정가적 평가가 일단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가적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던 거고요. 앞으로는 요거에 대한 유도 방법이 조금 더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 방향으로 보면은 건축물의 정가적 평가에 대한 베이스라인을 만들어서 이 건축물이 기준에 비해서 얼마나 정가적 평가를 통해서 그다음에 시공을 통해서 탄소 저감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절감률에 대해 가지고 그 등급을 다시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갈 것이고요. 지금 혁신적인 항목에 평가되어 있는 것을 일반 항목으로 바꿔가지고 건축물의 탄소 저감을 조금 더 유도하고 나중에 전국적으로 나아가서는 건축물 EPD 자체를 인증하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요건 조금 먼 날의 얘기가 되겠지만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건 똑같은 내용이네요. 저희가 이제 연구 용역을 통해 가지고 학교 시설을 이제 샘플링을 했었던 작년에 샘플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건축물을 이제 일반 LCA 평가를 했었을 때랑 저탄소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평가를 했었을 때 유의미한 저감 효과를 지금 보였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과 지금 업무 시설도 지금 용역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전과적 평가를 하게 되면은 그거의 베이스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베이스라인을 배출량 기준값을 만족하는 베이스라인을 이제 두 가지로 해봤는데 요거는 이제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확정되면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효율 등급 같은 경우도 에너지 효율 등급이 따로 표시가 되고 있어서 저희 녹색 건축 인증에서도 요 저탄소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인증서에 표시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시각적으로 좀 두드러지게 평가 항목 안에 들어있지만 좀 더 요게 좀 더 이슈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좀 이따가 이제 전과정 평가 프로그램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는 이거는 저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개발을 해서 지금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기는 한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전과정 평가 진행을 하실 때 아마 몇백만 원씩 수수료를 받고 한 건당 보고서를 제공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 대국민한테 공짜로 다 배포를 해 드리는 게 시장의 문제도 있어서 지금 현재는 저희 기관에 이제 녹색 건축 인증 접수하는 건에 대해서 LCA 평가 진행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권한을 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교육을 진행하시고 나중에 그 녹색 건축 인증에서 전체 평가 대상으로 바뀌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모든 분들이 접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전과정 평가 프로그램이 자료 취합부터 나중에 검증 보고서까지 다 나가게 되지만 프로그램 안에서는 이제 평가 대상 분석하고 수행하고 결과 보고서 작성해서 나가는 것까지 저희가 오늘 시연하게 될 텐데요. 이 내용들은 이제 저희 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길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설명을 마치고요. 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강사님은 주식회사 솔루티스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셨고 그 개발팀의 교육을 담당하시고 있는 조비나 연구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솔루티스의 조비나입니다. 오늘 건축물 전과정 평가 프로그램 실습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용역 사업을 맡아서 작년에 건축물 전과정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요. 지금 현재는 녹색 건축 인증의 가산점 2점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전과정 평가 프로그램 로직이 짜여져 있습니다. 간단히 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프로젝트 수행,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준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건데, 프로젝트 수행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직접 메일로 보내드렸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서 실습과 병행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녹색 건축 인증 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녹색 건축 인증 내 운영 세칙이 개정되고 관련 시스템이 운영되는 등 녹색 건축 인증은 매년 인증 건수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전과정 평가 전문 프로그램이 부재함에 따라 이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건축물 전과정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웹 기반의 온라인 프로그램 서비스이므로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로그인하여서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미 개발된 EGPD와 연계되어 관련된 알고리즘이 개발되어 있고 평가 개수나 LCI/DB 등과 같은 부분들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LCA 수행의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제가 직접 실습하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내에 건축물을 각각 별로 프로젝트로 생성하여서 관리할 수 있는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평가를 모두 수행한 후에 자동으로 결과보고서를 생성합니다. 이 부분은 엑셀로 제공해드리며 관련 데이터가 엑셀 내에 들어있지만 사용자의 약간의 편집과 디자인 그런 부분들을 수정하셔서 녹색건축 인증에 제출하실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정과정평가 전문가와 환경성적표지 심사원, 건축물 정과정평가 또는 녹색건축 인증의 컨설턴트 또는 건축물 정과정평가에 대해서 수행하는 수행자 그리고 건축물 정과정평가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담당자까지 고려하여 건축물 정과정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정과정평가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어야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데 유익하시겠지만 오늘 저와 함께 교육을 들으시다면 정과정평가에 대한 지식이 없으시더라도 원활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건축물 정과정평가 프로그램 구성은 크게 건축물 정과정평가 수행과 기준 정보 알아보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가운데 보이는 건축물 정과정평가 수행이 수행하는 부분이고 왼쪽에 파란 영역이 건축물 정과정평가 수행을 위한 기준 정보를 알아보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녹색건축 인증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담당자의 권한의 승인하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함께 시연하면서 활용하는 이 사이트는 저희 솔루티스에서 개발한 내부 테스트용 서버여서 관련 링크가 조금 다르다는 점은 먼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프로젝트 건축물 정과정평가 수행 버튼을 접속하면 오른쪽 화면과 같은 프로젝트 관리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프로젝트 관리는 건축물 개수당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였는데요. 여기부터 직접 실습을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제가 어제 메일로 안내드렸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어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에 접속하셔서 이 교육 때 신청하셨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다 되셨으면 건축물 정과정평가 수행 접속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오늘 녹색동 공동주택 신축 설계와 관련한 제가 예시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제가 사전에 미리 만들었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직접 저와 같이 똑같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개발된 건축물 정가 프로그램은 현재 녹색 건축 인증의 가산점이 재료 및 자원 인증 항목에서 평점 2점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대한 이러한 목적에 따라 건축물 정가단 평가가 되어 있고, 그로 인해 시스템 경계가 건축물 정가단 평가 내에서 필수로 받아야 하는 단계들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와 같이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서 건축물 정가단 평가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기본정보 홈페이지는 평가하려는 대상의 건축물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건축물 기본 정보에서 프로젝트명을 입력하시고 이 해당 건축물 정가단 평가를 수행하는 목적이 시점이 예비인증인지 본인증인지 선택하게 되고 평가와 관련된 인자들, 건축물의 연면적 등을 입력하게 됩니다. 제가 이러한 정보를 여기 조금 적어왔는데 해당 항목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프로젝트명 또는 건축물명을 입력하시면 되시는데요. 녹색동 공동주택, 오늘은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물 정가단 평가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증 부분은 예비인증으로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연면적에는 지상 5,000, 지하 2,000, 그래서 합계는 7,000인 연면적의 건축물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건축 면적과 대지 면적 등은 일단 넘겨주시고 지금은 필수 항목에 대해서만 입력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 아래 에너지별 면적이 있을 겁니다.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에 각각 4,000이라고 넣어주세요. 저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연면적을 먼저 입력하는 이유는 건축물 정가단 평가를 총 수행하고 난 뒤에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대비 총량을 알기 위함입니다. 즉 원단위에 해당하는 결과를 보실 수 있어서 건축물에 대한 연면적을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별 면적이란 에너지 효율 등급이나 절약 계획서 또는 에코트 OD를 바탕으로 알 수 있는 에너지의 영역, 냉방과 난방, 급탕, 조명, 환기에 대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프로그램이나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나오는 값을 입력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입력을 다 하셨으면 하단에 정가단 평가 평점 2점 을 클릭해 주시고 상단에 올라가셔서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건축물 정가단 평가 수행을 위한 필수 조건에 대한 입력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나머지도 해당 값을 건축 도면이나 등을 바탕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시는데 이에 대한 부분을 입력하시면 나중에 평가 완료 후 보고서 다운로드 했을 때 그 안에 항목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건축물의 기본 정보를 입력한 후 건축물에 투입된 물량에 대해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량 산출 단계에서 공종별 내역서를 업로드하는 단계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어제 메일로 안내드렸던 교육용 녹색동 공동주택의 건축 내역서 엑셀을 다운로드 받아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저는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놔서 바로 여기 공종별 내역서 업로드라는 버튼을 눌러서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업로드를 하는 이유는 보통 건축물에 투입되는 건축자재 물량이
적게는 200개에서 많게는 1000개, 2000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 투입되는 물량 건축 자재가 상당한 개수임에 따라 저희는 사용자의 유저 편의성을 위해 일일이 행을 추가하거나 입력하는 형태가 아닌 엑셀의 형태를 불러와 업로드하여 자동으로 입력되어지는 형태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메일에 교육용 녹색동 공동주택 공중별 내역서를 열기 해주시면 보이시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업로드 완료된 항목이 있고 오류 내용이 있습니다. 오류 내용은 일부러 제가 만들어 놨는데 사용자의 작업하다가 실수가 발생하거나 그다음에 누락되어서 나타나는 부분들을 시스템은 오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해당 오류는 제가 엑셀에 드린 부분 중에서 재료비와 평가 대상 여부에 동그라미 O라는 표시가 없어서 지금 오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재료비 여부와 평가 대상 여부를 왜 O나 X로 표시해야 되냐에 대해서 질문을 만약에 하신다면 건축물 정가정 평가는 투입된 건축 자재에 대해서 실제 재료비를 지급하고 지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재료비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료비 여부에 대해서 동그라미 또는 X, 재료비가 없다면 그 해당 건축물에는 그 재료로 쓰이지 않은 것이겠죠. 그래서 재료비가 있는 항목만 불러오기 위해서 재료비 여부에 동그라미를 표시해놨고 재료비가 있지만 평가 대상 여부, 대상에 들어갈지 아닐지에 대한 선택도 할 수 있어서 평가 대상 여부도 한번 선택 항목으로 넣었습니다. 지금은 재료비 여부와 평가 대상이 없어서 오류가 나와 있지만 이 부분 레미콘 타설, 형틀 정리 및 소운반, 철골 세우기, 고장력 볼트 본 조임, 시멘트 벽돌 깔기와 같이 건축 자재가 아닌 시공과 관련된 행위의 내역은 재료비가 없어서 들어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류 항목을 무시하고 반영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반영 버튼을 누르시면 오류 사항은 제외하고 반영됩니다. 공중물 내역서 화면에서 업로드한 정보를 다시 한번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하시겠습니까? 예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까지는 공중별 내역서 화면에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이었는데 엑셀 내역서를 업로드를 하니 업로드에 대한 내용이 자동으로 올라와지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그러면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별로 묶여 있고 철골 공사, 조적 공사, 타일 공사, 수장 공사, 창호 공사, 유리 공사, 석공사. 저는 오늘 샘플 데이터를 가져왔기 때문에 실제 건축물에 들어가는 내역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점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해당 공사별로 자동으로 업로드했을 때 평가 대상 여부를 선택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업로드한 뒤에 건축자 내역서상 변경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수량이 변경된다거나 규격이 변경된다거나 없었던 자재가 추가된다거나 하는 등의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 여기서 직접 다시 수량을 변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건축물에 투입된 자재를 알았으니 이 자재를 킬로그램인 단위로 환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건축 내역서에 들어가는 건축 자재들은 각각 다양한 단위로 내역서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터 세제곱, 미터 제곱, 미터 또는 개수와 같은 형태로 건축 자재들이 투입되어 있어 저희는 전체 건축물에 투입된 물량의 무게수를 알기 위해서 단위를 변환하여 중량을 산출하는 과정을 해 나갑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보통 분류는 해당 건축자재의 품명과 규격을 바탕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 분류 상태가 미분류로 총 25개 있는데 이 분류를 모두 다 연결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레미콘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해당 버튼의 체크박스를 누르시고 분류 연결 및 변경 버튼을 눌러주세요. 해당 시스템 내에는 건축자재에 해당하는 수많은 분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건축자재에 해당하는 분류를 연결하면 되는데 레미콘의 경우는 가운데 숫자인 레미콘의 강도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내에 레미콘 18MPA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과 동시에 상태가 OK가 되고 레미콘은 환산 단위가 미터 세제곱, 미터 세제곱에 대한 환산 개수 23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표준 폼셈 자료를 참고한 환산 개수이고 또한 여기에 입력된 환산 개수는 오늘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건축물 정가전 평가 사용자 설명서 뒷부분에 참고 부분에 환산 개수에 대한 데이터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제공하는 환산 개수가 있긴 하지만 사용자가 평가를 진행하면서 세부 규격이나 시스템에 없는 환산 개수에 대하여서 관련 자료를 참고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도 레미콘에 대해서 연결을 해볼 건데요. 두 번째 레미콘은 규격이 좀 달라요. 강도가 달라서 다른 분류로 연결을 합니다. 두 번째는 레미콘 30MPA로 연결합니다. 그 다음 3번과 4번은 철근입니다. 이 두 개 항목은 같은 항목이라서 한 번에 체크박스에 선택을 하시고 분류 연결 및 변경 버튼을 눌러주셔서 철근을 검색합니다. 네, 여기 철근과 고강도 철근이 있는데 오늘은 철근으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 철근 할까요? 네. 고강도 철근으로 연결하겠습니다. HD여서 고강도 철근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스템 동바리 설치, 앙카볼트, 철골 가공 조립, 내화불, 뿡칠 등 건축 자재가 아닌 시공과 관련된 내역은 제외시킬 겁니다. 그래서 해당 자재 4가지를 클릭하셔서 다시 또 분류 연결 및 변경을 연결하려 했는데 시스템에서 현재 지금 이 단위가 사용자의 입력의 오류나 내역서 발급 시 있었던 에러에 따라서 여기에는 문자 단위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상한 멘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표준 단위가 선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분류 연결 및 변경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해당 항목은 제외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제외를 검색하셔서 연결하시면 제외하게 됩니다. 제외된 자재들은 중량으로 환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말 그대로 제외시켰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은 일반 구조용 강형 강관입니다. 이 부분도 9번 체크박스 선택하셔서 분류 연결 및 변경에서 강관을 검색합니다. 강관을 검색하면 바로 관관이 나오고요. 이거 연결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저장 버튼을 계속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해당 강형 관관은 오늘 드린 설명서에 이 해당 규격에 적힌 환산 계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환산 계수와 이 세부 규격에 따라 환산 계수가 달라서 오늘 이 자료를 보고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반 구조용 강형 관관의 규격이 150 곱하기 75 두께가 4.2라고 적혀 있는데 페이지로는 51페이지에 있습니다.
51페이지에 일반 구조용 강형 관관이라고 적혀 있고 295번 규격을 보시면 저희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역설 규격과 동일한 관관이 투입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단위는 미터이고 단위 중량이 여기는 톤으로 되어 있는데 0.0139 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환산계수와 다르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환산 단위는 미터는 동일하고 0.0139를 톤에서 킬로그램으로 환산하시어 13.9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량 환산 기준에 여기 적힌 규격대로 KS 규격이라고 적겠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중간중간 어려우시거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관관을 연결했습니다. 다음은 시멘트 벽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돌이라고 검색을 하면 적벽돌, 점토벽돌, 시멘트 벽돌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시멘트 벽돌을 연결합니다. 시멘트 벽돌을 연결했더니 이 상태에 가로 세로 높이를 기입하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그 이유는 벽돌은 1매, 2매, 3매, 매 단위로 지금 투입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환산하려는 단위가 미터 세제곱이어서 환산하기 위한 단위 환산 인자를 입력해야 합니다. 단위 환산 인자는 보통 규격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멘트 벽돌은 190, 90, 57의 규격에 해당하는 벽돌을 2000매 투입했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중량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그 다음은 시멘트 연결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멘트를 검색하시면 시멘트 내에서는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 레미탈, 페널, 모르타르, 준누 시멘트와 같이 나오겠는데 저희는 지금 시멘트, 일반 시멘트 연결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래와 자기질, 도기질 타이도 각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자재에 대한 내용을 검색하시면 웬만한 자재들은 다 나오게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어서 해당 적절한 분류를 찾으셔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작업을 원래 평상시에는 200개에서 1000개 정도 하나하나 해야 하는 조금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건축물 정가전 평가 특성상 건축자재에 들어가는 자재 수량과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러한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건축자재의 품명과 규격에 대한 분류 체계도 조금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단위 환산 인자를 어떻게 넣어서 계산할 것인지 그다음에 해당 분류에 대한 환산 계수를 지금처럼 이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규격을 넣어서 환산 계수를 넣어야 하는 부분도 조금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속거보드도 연결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25개만 가져와가지고 25개를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고보드도 연결했고요. 알루미늄 천정판에 대한 알루미늄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샤워 칸막이입니다. 샤워 칸막이에 대한 건축자재 재질명이 적혀 있지 않았죠? 하지만 규격을 가보시면 에칭 강화 유리라고 적힌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 칸막이는 유리로 만들었구나를 인식하고 유리를 검색합니다. 유리를 검색하시면 복층 유리, 강화 유리, 망인 유리, 일반 유리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는 강화유리 연결할 겁니다. 왜냐하면 애칭 강화유리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 다음은 단열재 설치에 대한 부분을 연결할 건데 여기는 규격에 PF 보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PF 보드는 패널폼 보드를 의미하며 패널폼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단열재 부분의 패널폼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합지벽에 대한 내용인데요. 마찬가지로 합지벽에 대한 재질이 뭔지 규격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PF 보드와 석고 보드 두 가지를 합쳐서 합지벽을 만들었다는 뜻을 의미하는데 이런 경우 건축물 전과점 평가에서는 패널폼의 분류와 석고보드의 분류를 각각 나누어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근데 하나만 들어있어서 이런 경우는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전 단계인 공종별 내역서에 다시 가셔서 합지벽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하나의 행만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상단에 추가 버튼을 눌러서 이 해당 내용을 똑같이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주세요. 하나는 석고보드로 연결할 거고요. 하나는 패널폼으로 연결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규격에 플러스가 되어 있어서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복합재질이라고 보통은 부르는데 복합재질의 개수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이러한 작업을 더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패널폼, 석고보드 외 또 다른 필름이나 합판이나 목재가 들어있다면 그것도 추가해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추가하셨으면 다시 다음 단계로 넘어와 주세요. 그러면 여기 합지벽이 두 개가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패널폼이 앞에 먼저 있었으니까 한번 패널폼을 먼저 연결해 볼게요. 패널폼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패널폼 연결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단위환산 인자를 하나하나 다 적고 있지는 않은데 한 번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합지벽에 대해서는 석고보드로 연결할 겁니다. 석고보드를 검색하시면 기타의 석고보드가 나옵니다. 이제 거의 5개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보이는 품명들은 창호에서 비롯된 용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AW 같은 경우는 보통 알루미늄 창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호라고 검색을 하시면 창호에 대한 재질별로 분류명을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호 알루미늄을 선택하시어 연결할 겁니다. 21번과 22번 둘 다 창호 알루미늄으로 연결을 해주세요. 그 다음 PSD는 도어입니다. 근데 이 해당 도어는 규격에 PVC 슬라이딩 도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도어를 찾으시면 되는데 해당 시스템에서는 도어를 출입문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출입문에 플라스틱을 선택하시어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ASD로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은 스텐 자동문이라고 적혀 있어서 출입문인데 스테인리스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25번은 맑은 유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유리라는 걸 알았으니 유리라고 한번 검색을 해주고 맑은 유리는 없지만 맑은 유리의 자재에 해당하는 특성을 생각하셔서 연결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맑은 유리를 일반 유리로 연결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화강석 두껍돌에 대해서 연결할 건데 이 부분도
돌이구나를 생각하시고 여기다가 화강석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이렇게 화강석 A사 자연석 화강석이 뜨는데 자연석 화강석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한번 연결을 해주시고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지금 분류 상태를 보시면 처음에 미분류가 25개, 26건이었던데 지금은 분류 직전 연결을 하여서 26개 모두 분류가 연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단위 환산 인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환산 인자는 해당 자재의 규격이나 품명을 바탕으로 입력합니다. 이 바닥 타일, 자기질 타일로 이루어진 타일의 두께, 높이를 입력하시면 되시는데 이때 적힌 대로 9라고 넣으시면 되세요. 그 다음 타일은 7을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석고보드의 두께, 높이도 입력을 할 건데 이때는 9.5 입력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은 알루미늄 천정판에 대해서 넣을 건데 여기 보시면 0.7 곱하기 450 곱하기 450이라고 되어 있는데 투입된 자재가 미터 제곱으로 되어 있으니 높이에 대한 0.7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화유리에 대해서는 개수 40개가 투입되었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유리는 미터 세제곱으로 단위를 환산해야 하니까 단위 환산 인자 3가지를 입력해야 되는데 해당 값은 규격에 보이는 값을 순서대로 넣어주셔도 됩니다. 가로, 세로, 높이. 굳이 구분을 하면 450, 1808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단열재 PF 보드에 대한 두께 110.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아까 합지벽이 복합 재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2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어요. 분류에 따라 단위 환산 인자도 달라지게 되는데 패널폼에 대한 두께는 높이는 50이어서 50이라고 적으시고 석고보드에 해당하는 높이는 9.5라고 나와 있으니 9.5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창호와 도어는 조금 달라서 잘 따라오시면 되실 겁니다. 창호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중량을 계산하냐면 창호에 해당하는 둘레를 계산해서 넣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규격이 5000 곱하기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창호의 둘레를 계산합니다. 가로 5000, 세로 5000. 근데 그 둘레를 계산하려면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개. 그래서 5000 더하기 5000, 만이죠? 만인데 그 둘레를 알아야 되니까 곱하기 2. 그래서 2만이라고 줬습니다. 그러니까 2만의 미터를 우리는 중량으로 환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창호의 내 테두리를 미터로 환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아래 창호도 규격이 조금 다르니 여기는 5000 곱하기 3000으로 되어 있어서 8000에 2배, 16000을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은 도어, 출입문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도어나 출입문은 해당 면적에 대한 자재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면적 값을 넣게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는 가로 규격, 세로 규격을 바로 넣어주시면 되세요. 1000과 2000을 넣었고 스테인레스 출입문에는 2500과 2500을 넣겠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해보세요. 유리와 화강석 두껍돌도 보이는 그대로 숫자를 넣으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자재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분류를 왜 하냐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이렇게 해야만 최종적으로 결과에 이 건축물에 투입된 해당 자재의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미콘에 해당하는 자재의 환경 영향이라던가 단열재에 해당하는 산성비의 영향, 이러한 같이 해당 자재에 해당하는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중량 산출 과정에서 자재별로 연결을 하셔서 좀 많이 힘드시더라도 하나하나 하셔야 합니다. 다 됐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다음부터는 조금 빠르게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중량 산출 25개 자재에 대해서 계산을 했지만 실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개, 1000개가 될 수 있어서 원래 더 훨씬 오래 걸려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해 드린 부분이 건축물의 주요로 쓰이는 많은 물량의 자재들이어서 이 부분만 아셔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은 누적질량 집계표인데 누적질량 집계표란 앞에서 중량으로 환산한 자재들을 무거운 중량 순으로 나열하여서 누적질량 기여도를 계산한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량을 계산했더니 레미콘이 가장 무거운 건축자재로 1번으로 나열되었고 모래, 철근, 시멘트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에는 질량 기여도와 누적 질량 기여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건축물에 투입된 전체 질량 중에서 레미콘이 차지하는 질량 기여도는 79.51%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앞에서 건축 기본 정보에 적진 않았지만 이 해당 자재의 목록만 봐도 이 건축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이루어진 건축물이구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의 경우는 보이시는 것 같이 레미콘 또는 철근, 시멘트, 모래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번과 10번은 파란색으로 색칠되어져 있는데 이 단열재는 상당히 무게가 가벼워서 누적질량 기여도에는 사실 속하지 않지만 환경 영향이 큰 자재라고 파악이 되어 필수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재는 아주 소량의 무게일지라도 질량 기여도가 작아도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스템적으로 누적질량 기여도 99.0%를 자동으로 잘라서 선택을 되어지도록 개발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녹색건축 인증 GCD에서 건축물 정가적 평가 항목에 대해 누적질량 기여도 99.0%로 제외 기준을 설정한다라는 지침에 따라 시스템도 99.0%에 따라 누적질량 기여도를 선정합니다. 11번부터 26번까지는 선택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누적질량 기여도 외의 자재들이고 저희는 1번부터 10번까지 해당하는 자재들만 가지고 이 해당 건축물의 정가적 평가를 진행합니다. 여기까지가 영향평가를 위한 기본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콘크리트별로, 그다음에 철근별로, 단열재별로 묶었을 때는 총 이제 8가지 건축자재가 투입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ISO 14000 시리즈에 해당하는 건축물 정가적 평가를 수행하는 건데요. 건축물 정가적 평가는 크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재 생산 단계, 시공 단계, 운영 단계, 폐기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저희는 그 단계별로 ISO 14000 시리즈에서 요구하는 필수 과정만 지금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필수 과정이 생산 과정, 시공 단계에는 운송 과정, 시공 에너지 과정, 운영 단계에서는 교체 과정, 운영 에너지 과정, 폐기 단계에서는 해체 과정, 운송 과정, 폐기 처리 과정이 있겠습니다.
저와 함께 팽이 단계, 팽이 처리 과정까지 다 하시면 건축물 전과적 평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첫 번째로 자재 생산 단계 생산 과정에 대해서 평가하겠습니다. 생산 과정에 왔더니 앞에서 저희가 투입 물량에 대해서 계산한 자재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자재들에 대한 평가 개수를 연결할 건데요. 이 평가 개수는 오늘 드린 여기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해당 레미콘에 대해서 어떤 평가 개수를 연결해야 될지 감이 안 오실 때는 52페이지를 열어보시면 건축자재 LCI DB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투입된 레미콘의 규격 자재를 세부 자재를 확인하셔서 연결하시면 되시는데 이 같은 경우는 레미콘 30에 해당하는데 여기 보시면 LCIDB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는 국가 LCIDB가 레미콘 규격별로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가장 근접하고 유사한 자재인 이 레미콘 25-240-15를 연결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상단에 이 추천평가 개수에 해당하는 자재를 연결했는데 이는 사용자가 이 해당 분류에 대해서 수많은 사용자가 이 평가 개수를 사용했습니다 라며 추천해주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설명서가 없거나 관련 LCIDB를 찾기가 어려우셔도 많은 유저들이 이 분류에 대해서 이 해당 평가 개수를 연결했음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편의성을 많이 높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추천 평가 개수에 있는 평가 개수를 연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강도 철근입니다. 고강도 철근은 추천 평가 개수가 뜨지 않아요. 아직 이 고강도 철근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 않아서 없는 추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이럴 때는 검색을 합니다. 철근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지금 철근에 나오는 평가 개수는 딱 하나여서 이 철근을 연결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 또 레미콘 연결하겠습니다. 레미콘 18MPA를 열었더니 또 추천 평가 개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 평가 개수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모래 연결하겠습니다. 이 모래도 추천 평가 개수로 연결해 주시고 시멘트도 추천 평가 개수 독이질 타일에 같은 경우는 추천 평가 개수가 없어서 이런 경우는 타일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이 타일에 해당하는 평가 개수를 연결하셔야 합니다. 석고보드도 추천 평가 개수 연결해 주시고 패널폼은 자재 재질의 특성에 따라 패널 수지로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8가지 항목의 자재들에 대해서 평가 개수를 연결하신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 영양범주별 평가 결과를 총량과 원 단위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에 투입된 자재를 생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투입된 자재가 시공 현장까지 운송되는 과정을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금 현재 평가 대상인 건축물은 우리나라에 지어지고 우리나라의 녹색 건축 인증에 따라 평가를 받는 건축물이므로 비행기나 배가 아닌 트럭으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평가 개수를 검색하시면 트럭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표준품셈 자료 등을 활용하셔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레미콘의 같은 경우는 23톤 트럭을 저는 연결할게요. 철근도 23톤, 레미콘 23톤, 모래, 시멘트 23톤 트럭 연결하겠습니다.
이 해당 평가 개수는 톤당 킬로미터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건축자재 총 투입량 톤당 얼마나 운송을 했냐, 운송거리 30km를 가정했을 때 이 트럭으로 운송을 하면 얼마나의 환경 영향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실 수 있고, 운송거리는 30이라고 고정이 되어 있어요. 실제 건축자재를 생산해서 이 생산된 자재들을 시공 현장까지 운송하는 데 걸리는 그 거리는 다 모두 다르겠지만, 이에 대한 거리를 실제로 측정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는 30km라는 가정된 지시대에서 제공하는 값을 사용합니다. 타인의 같은 경우는 저는 1번 1톤에서 8톤 트럭을 연결하겠습니다. 석고보드도 마찬가지고 단열재는 다시 23톤. 다 입력하셨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송거리 30km는 가정된 값이므로 실제 데이터를 알거나 다른 정확한 운송거리 데이터가 있다면 변경하셔서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30km로 가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건축자재를 시공 현장까지 운반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착한 건축자재들을 시공해야 하는데요. 그때는 시공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건축자재를 각종 장비를 이용하여서 시공을 하거나 현장 사무소의 운영을 위해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에 따른 환경 영향을 평가할 건데요. 총 4가지 에너지에 대해서 평가할 겁니다. 이 4가지 연료에 대한 평가도 정확한 측정값이나 데이터 고지서 등이 아직 수집하기 어려운 단계이므로 이에 대한 데이터는 선행 연구에 따른 문헌 자료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경유와 LPG, 등유, 전기를 입력해 주세요. 시공 현장에서 사용되는 경유와 LPG, 등유, 전기는 각각 건축물마다 투입되는 에너지 양이 다 다를 텐데, 여기 단위 면적당 투입량은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선행 연구에 따른 문헌값을 활용하여서 넣을 예정입니다. 경우의 경우 단위 면적당 투입량이 2.04, LPG는 0.02, 등유는 0.22, 전기는 10.96 이 투입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연료에 대해서도 평가 개수를 마찬가지로 연결하겠습니다. 경유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해당 데이터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이 3번 경유를 넣을 거고, 경우의 경우는 생산과 연소에 대한 데이터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물 정가당 평가에서는 이 해당 연료를 생산할 때와 이 해당 연소를 사용하면서 연소할 때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연소 관련 데이터도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시는데, 아까 경유를 검색했을 때 경유 연소에 대한 해당 값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 경유 연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LPG를 검색하셔서 LPG 가스를 생산에 연결을 해주세요. 생산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액화 석유가스를 직접 만들어낼 때 발생하는 환경 영향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은 등유. 그리고 지금 넘어갔는데 액화 석유가스를 연결하니까 연소값이 자동으로 연결돼 있어요. 이 부분도 기능화되었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해당 생산 데이터를 연결하면 연소에 대한 데이터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은 등유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등유도 넣어주시고 전기도 넣어주세요. 전기는 연소하는 데이터가 연료가 아니어서 생산할 때 발생하는 환경 영향 평가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기는 생산에 해당하는 값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절반 왔습니다. 경유 LPG 등유 전기에 해당하는 시공에너지 과정을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이 다 지어진 후 실제 건축물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할 건데요. 운영 단계에서는 크게 교체 과정과 운영 에너지 과정으로 나누어집니다. 교체 과정은 건축물의 수명 기간 동안 건축물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선하거나 보수하는 동안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평가합니다. 지금 해당 데이터가 타일이 들어가 있는데 이 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타일이 장기 기간 내 수선해야 할 자재명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이 해당 부분이 타일로 자동으로 잡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타일의 수선 주기와 수선율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별첨에 참고하여서 데이터를 입력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평가 개수는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에서 연결한 자재 생산 단계에서 이미 연결을 한 타일과 동일한 타일이므로 건축물을 운영하는 동안 도기질 타일을 20년 주기별로 전체 교체를 하겠다라는 의미의 평가입니다.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전체 수명 기간 동안 냉방, 난방, 급탕, 중명, 환기 부문에 해당하는 1차 에너지 소유량의 환경 영향을 평가합니다. 이 해당 데이터는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서나 평가서, 에코2OD, 절약계획서와 같이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시뮬레이션한 값을 넣으시면 되시는데 이는 제가 임시적인 데이터를 또 가져와서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유량을 냉방에 15, 난방에 35, 급탕에 20, 조명에 10, 환기에 5를 넣어주세요. (15, 35, 20, 15입니다. 15, 35, 20, 15입니다. 그 다음에 냉방에 사용된 에너지원, 난방에 사용된 에너지원 등을 알아야 하는데 이 부분도 해당 건축물의 특성을 파악하셔서 냉방에 사용된 주 에너지원을 연결할 거예요. 이 해당 건축물은 제가 가스보일러로 지정을 해놔서 LNG로 연결하겠습니다. 냉방과 난방, 급탕을 LNG로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조명과 환기는 전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에너지원을 클릭하시면 마찬가지로 평가 개수의 생산과 연소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연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재 생산 단계부터 폐기 단계까지는 사실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해당 자재에 대한 평가 개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오늘 드린 설명서에 자세하게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앞선 단계에서 제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이 해당 데이터의 품질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세요. 이게 측정치인지, 계산된 값인지, 추정된 값인지
근데 저희는 다 오늘 추정치로 계산할 겁니다. 데이터 품질 전체 설정을 눌러주시면 해당 데이터 품질이 일관되게 설정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추정치라고 저장을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폐기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다 하고 계신가요? 폐기 단계는 해체 과정, 운송 과정, 폐기 처리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건축물의 수명을 다한 후 해체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투입된 장비의 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해체가 완료된 후 폐건축 자재를 운송하는 각각 매립, 소각, 재활용 센터로 운송하는 과정의 데이터를 평가하기 위해 운송 과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각각의 소각, 매립, 재활용된 자재들을 처리하는 과정의 환경 영향도를 평가합니다. 해체 과정에 사용되는 장비는 마찬가지로 문헌 자료의 값을 활용할 건데요. 이때는 해체 장비명을 먼저 저는 백호와 브레이커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백호 및 브레이커에 해당하는 해체 장비 용비는 3.642라고 입력해 주시고 선행 연구로 이루어진 문헌 데이터 값입니다. 해당 장비의 연료는 경유로 선택하겠습니다. 경유를 검색해서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모두 연결한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빈칸이 이제 채워지는 로직이 이제 설정되는데 처음에 보여주시는 해체 작업량은 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해체 작업량은 건축물에 투입된 전체 자재 물량과 동일한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투입된 물량과 그대로 다시 해체를 한다. 해체할 때 물량도 해체 작업량은 투입된 건축자재 물량과 같다라고 가정한 것입니다. 다 되셨으면 해체 과정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체되어 발생한 폐건축자재를 운송하는 데 들어가는 환경 영향을 평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트럭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할 거고요. 23톤 트럭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운송거리도 30km라고 가정을 하였는데 마찬가지로 현장의 데이터, 실 데이터를 구하기 어려워서 GCD에서 제공하는 운송거리인 30km로 가정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폐기물 처리 과정인데 이제 각각의 자재에 대해서 처리 방법에 따라 환경 영향 기여도가 다르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레미코는 재활용 100%, 고강도 철근은 재활용 5%, 매립 93%, 소각 2%. 이러한 해당 데이터는 폐기물 처리 관련 통계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폐기물 처리 데이터를 참고하여 처리 방법을 입력하였고 이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 양을 계산하여 이 해당 양에 대한 평가 개수를 연결하여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해당 데이터는 기술원에서 관리자가 평가 데이터 항목을 매년 관리하여서 넣어 있기 때문에 이 통계 데이터에 따라서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단계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진짜 평가 수행의 코앞에 도착했는데요.
평가 수행 전에 평가인자에 연결한 것에 대해서 사용자가 잘못 연결한 건 없는지, 누락된 건 없는지 한번 검토하는 화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재 생산 단계부터 폐기 단계, 폐기 처리 과정까지 저희는 모든 평가 개수를 잘 연결하였습니다. 그래서 평가 개수와 연결한 항목이 총 58항목이 나오고 평가 개수를 연결하지 않거나 누락한 항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해당 데이터가 평가 개수가 이상하다라고 하시면 직접 여기서 선택하셔서 연결 변경으로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해당 평가 개수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되었으면 평가 수행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가 수행 결과 버튼 눌렀을 때 저와 동일한 데이터가 나오셨나요? 한번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탄소 발자국을 한번 봐볼게요. 자재 생산 단계에서 해당 데이터는 숫자로만 표시가 되어 있어서 분석하기 조금 어려워서 다음 단계인 결과 분석 단계를 가보셔서 그래프와 표의 형태로 한눈에 영양 기여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탄소 발자국의 경우 자재 생산 단계에서는 9.1%의 영향도를 볼 수 있고 운영 단계에서 89.4% 영향을 기여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 영향 범주에 대해서 결과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영향 범주별로 해당하는 단계에서 어떤 영향이 컸는지, 가장 적었는지 등을 통해서 전과점 평가에 해당하는 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오존층 영향 같은 경우는 자재 생산 단계에서 영향이 많이 커요. 그 이유는 레미콘이나 철근 또는 패널폼에 의한 영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평가명에 따라 선택을 하면 자원 발자국에 기여한 자재들의 기여율을 한 번 더 보실 수 있어요. 자원 발자국에서는 콘크리트가 전체 영향의 70%, 철근과 레미콘을 합치면 거의 94%, 95%가 콘크리트와 레미콘과 철근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존층 영향의 기여도를 보시면 여기도 레미콘의 영향 기여도가 가장 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총량에 대한 데이터고요. 지금 이 해당 건축물의 원단위, 앞서서 연면적을 입력했잖아요. 이 연면적에 대한 데이터도 조회하실 수 있어요. 분석 조회 조건의 원단위 분석을 클릭하시고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값이 아주 많이 작아지고 해당 비율은 전체 총량과 변함이 없지만 원단위의 데이터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원단위에 해당하는 자재별 기여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원단위로 이 해당 건축물의 건축자재 투입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다 해도 레미콘과 철근이 가장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결과 분석을 마친 후에는 보고서 다운로드를 하여 이제 녹색 건축 인증에 제출하기 위한 보고서의 형태가 다운로드가 되는데, 지금 여기 저희 솔루티스에서 개발한 이 테스트용 서버는 용량이 되게 작아서 동시에 보고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아마 뻗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자 개인이 돌아가셔서 한번 작업하시면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되시고요. 저는 이것을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와서 한번 보고서의 형태가 어느 형태로 되어 있는지 예시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의 디자인과 그런 내용은 많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녹색 건축 인증에 필요한 보고서의 항목들은 다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명과 대지 위치,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규모, 구조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여기 결과값이 표의 형태와 그래프의 형태로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데이터는 아까 철근을 일반 철근으로 연결하여서 결과값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근데 오늘 고강도 철근으로 앞에서 연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달라서 아마 미세하게 차이가 있어서 완전히 숫자적으로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1장부터 1장에 필요한 내용들, 평가 목적, 평가 대상, 평가 기준, 시스템 경계, 정과정 단계 구분, 범주, 데이터 품질 요건, 환경 영향 범주, 계산 방법, 가정, 제한사항, 할당, 표준, 3조 표준과 관련된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과 계산을 어떻게 하였는지 저희가 총 8개의 자재로 평가를 하였는데요. 여기 해당 자재에 대한 중량 기여도가 얼마인지, 그래서 누적 질량 기여도를 전체 100%에서 99.41% 평가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자재별로 연결된 LCI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보고서에 담아두었고, 이 시공 단계에서는 어떻게 운송했는지, 시공 과정에서는 어떠한 연료들을 사용하여 시공하였는지, 운영 단계에 들어간 교체 과정의 대상은 무엇인지, 에너지별 운영 과정 동안 발생하는 에너지 소요량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시스템으로 입력한 데이터들을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 결과도 마찬가지로 표와 그래프의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체 프로그램 사용의 절차에 대해서입니다. 혹시 제가 생각보다 조금 일찍 끝나가지고 질문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사용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모르시거나 물어보고 싶으신 것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잘 따라오셨나요? 저랑 직접 해보니까 할 때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혼자 해보시면 분류를 어떻게 했더라, 현상계수 입력을 어떻게 했더라, 뭐로 연결했거나 이런 게 잘 기억이 안 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드리는 이 자료에 정말 대부분의 데이터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평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알려드린 이 사이트는 저희 솔루티스 내 테스트 서버여서 계속 열어두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교육 날짜를 금요일, 14일 금요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오픈을 해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하셨던 방법대로 복습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관심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내가 직접 평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와 같은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만드셔서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다 들어가 로그인 해보시면 지금 아마 이거 보고서 다운로드를 좀 누르셔가지고 서버가 튕긴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샘플 데이터도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부분도 안에 내용을 보시면 오늘 저와 같이 했던 내용과 아닌 다른 자재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실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10분 이상이 동시에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으면 서버 용량이 조금 작아가지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보고서가 상당히 시트 수가 많고 전체 페이지로는 한 60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메모리 부족으로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제가 이참에 건축물 환기원에서 제공하는 이 해당 사이트를 들어가는 방법을 잠깐 알려드리면, 현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하는 녹색건축 인증건에 한해서 이 정과장평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검색하시고 녹색건축 인증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기 건축물 정과장평가 바로가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사이트 모습 그대로 똑같은 기능과 똑같은 분류 체계, 평가 개수 등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회원가입 하실 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녹색건축 인증 GCD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서영교 선생님께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회원가입 절차를 밟으셔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서영교 선생님께 연락을 해주셔서 승인해달라는 요청이 이루어지면 승인을 해주십니다. 그럼 승인되면 이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해당 아이디 이름을 떠올리지 않아서 로그인 안 됐지만, 아무튼 GBC 한국건설환경 안에 녹색건축 인증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거기서 회원가입한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이 시스템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 요청하실 때 저번에 교육 때 신청한 아이디 비밀번호 왜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사이트는 저희 솔루티스 내부 테스트 서버라서 완전 다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GBC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 기술원 서영교 선생님께 요청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더 질문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